지금부터 10여 년 전 2012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승훈 교수는 자본주의와 마르크스라고 하는 논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세기 말 공산권의 대몰락은 자유시장과 국가개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의 완승으로 받아들여졌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그리고 마르크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함께 같이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1867년 독일어로 출간됩니다. 이 책은 마르크스의 대표작으로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자본론은 마르크스의 대표작이고 그의 정치경제학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본론은 간행되면서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4년 후 1871년 가을 독일어판 자본론 2판이 출간되어 매진되었고 1872년 3월 27일 러시아판 3,000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1867년 독일어판 서문에서 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그 생산 방식에 상응하는 생산 및 교환 조건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자본론을 상품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후 자본의 순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운영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마르크스는 상품과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노동자본과 이윤, 잉여 가치 등 자본주의 핵심 가치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원동력이 노동 착취에 있으며 노동의 무보수 노동이 잉여 가치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상품의 물신성, 잉여 가치의 착취, 생산 부분 간의 불균형적인 생산, 이윤율의 저하 경향, 실업자의 증가, 공황의 발생과 같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마르크스는 많은 모순을 지닌 자본주의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여러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848년 5월 16일 독일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이후에 파리로 갔다가 1849년 6월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영국에 건너간 마르크스는 그 이듬해 1850년부터 2년 넘게 1848년 파리 노동자들의 봉기가 어떻게 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봉쇄당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48년부터 1850년 사이에 유럽의 혁명을 연구합니다. 마르크스의 책 프랑스 계급투쟁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루메르 18일은 그런 그의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와 봉건 세력의 투쟁보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이 혁명의 과도적인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연구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 박물관의 수많은 경제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자본론 연구를 착수합니다. 그가 집중적으로 탐구한 분야는 정치 경제학 분야였습니다. 그가 자본론의 전체적인 책 내용과 구성에 대한 윤곽을 마친 것은 18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후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해서 1867년 마침내 자본론을 출간합니다. 49살의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 자본론 1권을 찰스 다윈에게 증정했고 찰스 다윈은 감사하다고 하는 답신을 마르크스에게 보냅니다. 책의 증정은 유명인들에게 보내는 흔한 증정 그 이상의 의미를 이번의 경우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다윈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의 진화 개념에 대한 통찰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권이 출간된 후에 그가 계속해서 출간하려던 2권과 3권은 그의 생전에 출간하지 못하고 그것은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에 의해서 출간되었습니다. 2권과 3권은 마르크스가 원고만 남긴 것을 엥겔스가 1885년 2권을 그리고 1894년에 3권을 출간합니다. 4권은 마르크스가 계획만 하고 집필을 하지 않았던 것을 엥겔스가 이전에 출간한 마르크스의 관련 논고들을 정리해서 4권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전체 4권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893년 7월 자본론 제2권이 자본론 2, 자본 순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1894년 10월에 자본론 3권이 자본론 3, 전체로서의 자본주의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음 1867년 독일어판 자본론 서문에 밝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론에서 처음에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자본론을 펼쳐갔는가를 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867년 독일어판 자본론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67년 독일어판 자본론 서문, 내가 이제 대중에게 제출하는 첫 번째 책은 1859년 출판된 나의 정치 경제학 비판에 대하여의 연속이다. 이전 작업의 내용은 이 책의 처음 3장에 요약되어 있다. 이전 책에서 단지 암시되었던 많은 요점이 여기에는 더 완전하게 설명되는 반면 반대로 물론 가치이론과 화폐이론의 역사에 관한 부분은 이제 완전히 생략되었다. 첫 번째 장 특히 상품 분석이 포함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 조직에서 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 생산 양식에 상응하는 생산 및 교환 주권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의 고전적 기반은 영국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론적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영국이 주된 예시로 사용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독일 독자가 영국의 산업 및 노동자의 상황에 어깨를 으쓱하거나 낙관적인 방식으로 독일의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독일인들 사이에 완전히 자연화되는 곳의 상황은 영국보다 훨씬 더 나쁘다. 18세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독립전쟁은 유럽 중산층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은 유럽 노동계급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영국에서는 사회적 붕괴 과정이 눈에 띈다.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대륙에서 반응해야 한다. 그곳에서는 노동계급 자체의 발전 정도에 따라 더 잔인하거나 더 인도적인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높은 동기와는 별도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임시 지배계급인 노동계급의 자유로운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법적 제거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영국 공장 법안의 역사 세부사항 결과를 매우 폭넓은 공간으로 다루었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 나의 관점은 사회의 경제적 형성의 진화를 자연사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아무리 높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관점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가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관계에 대해 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칼 마르크스, 런던, 1867년 7월 25일. 위 독일어판 서문에서 마르크스가 언급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1867년
자본론은 그 이전, 특별히 1859년 작품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 둘째, 이 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 생산 양식에 상응하는 생산 및 교환 주권을 다루고 학문적으로 영국의 고전 작품들 그리고 이론의 발전 사례로 영국의 산업 현장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 셋째,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붕괴되어 가고 있고 독일에서도 나타나며 미국에서는 더욱 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사회의 경제적 형성의 진화를 자연사의 과정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2년 서울대 이승훈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은 모든 경제 체제에서는 애초부터 배태된 내적 자기 모순이 있다고 본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자기 모순이 스스로를 확대 재생산하여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등장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사적 유물론의 틀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최종적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한다고 예언하였다.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자기 모순은 과욕의 함정에 빠진 자본가들의 노동 착취이다. 생산수단, 즉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장악하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 가운데 일부만 임금으로 지불할 뿐 나머지 잉여 가치를 이윤이라고 하는 명명으로 가로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취한 잉여 가치를 원천으로 삼아 자본가들이 자본 축적의 경쟁을 계속하면 생산 능력은 더욱더 확대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몫을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본 축적을 강화할수록 생산은 과도하게 늘어나고 노동계급의 빈곤이 깊어질수록 수요 위축도 심화된다. 과잉 생산과 수요 침체는 필연적으로 이윤율을 떨어뜨리고 경제공황을 부른다. 위기에 내몰린 자본가들은 인력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으로 탈출로를 찾지만 이 몸부림은 더 심한 수요 위축만 불러올 뿐이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면 결국 노동계급이 들고 일어나서 체제 붕괴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경제학의 분석이다. 다음과 같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주장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상품과 화폐로 자신의 자본론을 시작합니다.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 가지가 있어야 하고 그 상품의 가격은 화폐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폐는 상품의 교환가치로 인한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고 인간은 돈 그 자체의 화폐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상품 교환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돈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상품과 화폐로 그의 자본론을 시작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상품이고 그 상품을 교환하는 수단이 화폐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화폐를 자본이라고 말하고 자본가들이 자본을 통해서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잉여 가치를 유발하는 화폐를 자본이라고 말하고 그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자본가라고 본 것입니다.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잉여 가치를 얻는 일련의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가는 투자한 자본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고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잉여 가치가 노동자가 노동 시간을 늘려 생산성을 증가한 곧 잉여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잉여 가치가 노동자의 노동으로 인한 이 가치가 노동자에게 들어가지 않고
자본가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본가는 잉여 가치를 통해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수익을 올리고 사업을 확장하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임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동자 신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는 계속해서 노동자의 노동을 통한 잉여 가치로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결국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자본가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와 설비를 도입하게 되고 기계가 노동자를 대신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되고 자본가가 기계와 설비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해도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서 상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고 재고가 쌓이게 돼서 자본가와 노동자들 모두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잉 생산이 실업률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실직으로 이어져서 구매력이 떨어져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는 경제 공황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욕심에서 시작된 경쟁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균형이 깨지고 불균형이 발생해서 경제 위기를 만나고 결국 자본주의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는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순수 자본론만을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품 분석을 시작으로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를 진단하고 자본주의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한 후에 자본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와 착취, 생산 부분 간의 불균형적인 생산, 이윤율의 저하, 실업자의 증가, 공황의 발생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본론 1권은 1부에서 8부로 구성됩니다. 1부 상품과 화폐, 2부 화폐 자본론으로 전환, 3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4부 상대적 잉여가치, 제5부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6부 임금, 제7부 자본의 축적 과정, 그리고 8부 원시 축적이 그것입니다. 일부 상품과 화폐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에 속하는 상품과 화폐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상품은 사용가치와 더불어 가치, 즉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품이 여러 가지 형태를 거쳐서 화폐 단위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서 화폐 물신성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치 척도의 가능성이나 유통수단과 같은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집니다. 제2부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해서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해명하면서 자본의 일반적인 유통 과정을 공식으로 표현합니다. 일부 3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서는 잉여가치율이 노동의 착취도를 나타내 준다고 하면서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절대적 잉여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에서는 협업, 매뉴팩처,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해서 여기에서 생산성의 향상성을 통해서 상대적 잉여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5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서는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합니다. 6편 임금에서는 임금의 결정 과정과 더불어 임금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제7편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는 단순 재생산, 확대 재생산을 구분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인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제8편 원시 축적에서는 자본의 최초의 형태가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을 통해서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일부 상품과 화폐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적인 사회에 부는 엄청난 상품의 축적으로 나타나며 그 단위는 단일 상품이다. 그런 후에 이렇게 계속 글을 써내려갑니다. 따라서 우리 조사는 상품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해야 한다. 상품이란 우선 우리 외부의 물건으로 그 속성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욕구의 본질이 뱃속에서 나오는 공상에서 나오든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생계수단으로서 직접적으로 생산수단으로서 간접적으로든 그 물건이 어떻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아는 데 관심이 없다. 철, 종이 등 모든 유용한 물건은 질과 양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속성의 집합체이며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물의 다양한 용도를 발견하는 것은 역사의 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유용한 물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확립하는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다. 상품의 사용 가치는 상품에 대한 상업적 지식이라는 특별한 연구의 소재를 제공한다. 사용 가치는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서만 현실화되며 부의 사회적 형태가 무엇이든 모든 부의 실체를 구성한다. 우리가 곧 고려해야 할 사회 형태에서 그것들은 또한 교환 가치의 물질적 저장소이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관 비판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2012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승훈 교수는 자본주의와 마르크스라고 하는 논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세기 말 공산권의 대몰락은 자유시장과 국가개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의 완승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후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추구합니다. 마르크스의 시나리오는 논리적 모순과 시장 경제에 대한 관찰력 부족이라고 하는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핵심 사상인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설이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이승훈 교수는 지적합니다. 자본가의 이윤이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설은 상품이 팔리지 않는 과잉 생산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이승훈 교수는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착취과 과잉 생산을 야기시킨다고 하는 주장도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착취가 과잉 생산을 부른다고 주장하는데 과잉 생산의 경우에 착취는 일어날 수 없다.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데 자본가가 임금을 지불한다면 이 자본가는 착취는커녕 임금만큼 손해를 본다. 자본가가 항상 잉여 가치를 착취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볼 까닭이 없지만 과잉 생산은 자본가에게 큰 손실을 강요한다. 무엇보다도 노동 가치설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에서 지적재산권이 너무도 중요한데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승훈 교수는 말합니다. 이승훈 교수는 이렇게 마르크스의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마르크스는 본격적인 시장 경제의 태동기만 경험한 세대로서 시장의 작동 방식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그는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독점적 자본 집중과 과잉 생산의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으로 단정하였지만 현실의 경쟁은 시장의 상벌 기능에 대처하는 기업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는 죽기 전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시 공동체의 활력은 셈족 그리스, 로마 등의 사회, 그리고 더욱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활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이 주제와 관련된 책을 집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선사시대 과거의 공산주의로 더 높은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영국에서 분명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진행된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변천이 자본주의 붕괴를 예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은 1884년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어서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1867년 마르크스는 자신의 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 폐단을 상당히 냉정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본을 투자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계급투쟁이 발생해서 결국 부르주아는 망하게 되고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주장하는 공산사회가 전 세계에 도래할 것이라고 그가 예견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반복되었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본주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징후로 지적한 영국, 독일, 미국에서도 자본주의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20년의 역사가 선명하게 증거하듯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는 그의 예상은 빗나갔고 오히려 그가 장차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